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기 포스코 케미칼이요. 아,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아, 문의 주실 만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에 폭격을 맞고 나서 지금 참 분위기가 약간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 포스코 네. 케미칼 이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 20만 4천 원 하고요. 20%입니다. 20만 4천 원에 20%요. 자, 그러면은 뭐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내려간 것 같아서 네. 그랬거든요. 최고 고점 찍고 내려오고 나서 들어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겠지. 2차 전지 뭐 믿음 확실하니까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하필 또 이렇게 갑자기 차익 실현 좀 나오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 그럼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기 원복이 될지 이게 빠지면 예. 얼마나 더 어디까지 빠질지 날짜야 네. 상관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길게도 투자하실 생각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지금부터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운영자님, 포스코 케미칼, 사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2차 전지,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닌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사실 포스코 케미칼도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더 빠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그래도 좀 포스코 케미칼은 빠졌지만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좀 끝났어요. 예. 이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하락 요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가장 먼저 경고를 했던 것 자체가 LG 화학이 미국의 대규모 약 30억 달러 규모인가요? 대규모 양극재 쪽 투자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공급 과잉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11월 26일 때였거든요. 그 이후에 잠잠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빠졌던 것 자체가 그 이후에 결국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 영향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메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탈 가격이 금속 가격이 떨어지면 양극재 소재 관련 기업들의 마진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극재 2차 전지 관련 또 종목들 배터리라도 소재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큰 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큰 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금융투자 과세 부분 자체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결이 안 돼서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올해 상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알다시피 10월 달 이후에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사다가 지난주부터 외국 투자가 주식을 한 1조 이상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쪽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와 가지고 국내 시장에 외국 투자가 주식을 샀다는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으면서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주가 많이 떴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CAT를 중심으로 해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주가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밸류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CATL이 시가총액이 190조 원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40조 정도까지 갔고, PR로 따지면 지금 CATL이 2023년도 기준에서 PR이 20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4년도 기준에서 23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60배거든요. 많이 차이 나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CATL이 주가 싸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싸니까, 또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수급적인 그 MSCI 리밸런스도 있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도 1월 달 가게 되게 되면 1년 되기 때문에 우리 사주 물량이 약 7,800만 3.5%가 출회가 됩니다. 수급적인 부담도 있거든요. 주가도 비싸고.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쳤어요. 겹쳐서 여기다 또 중요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수급이 안 좋으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떨어졌던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한쪽이 쏠리면 한쪽이 못 갑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본다 한다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엔터 중심으로 하죠. 게임주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5G 관련 종목들도 모멘텀이 있으면서 급등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관 투자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팔 수 있는 것 자체는 2차 전지밖에 없어요. 2차 전지를 팔아서 그쪽으로 화장품이라든가 게임주라든가 5G라든가 그쪽에 샀거든요. 그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네,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기관 매도가 집중입니다. 대신 외국인 투자가들은 안 팔았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걸 팔아가지고 다른 걸 교체 매매하기는 않거든요. 기관 투자가들 그런 매매를 많이 해요. 오늘 이제 잠잠 거래인데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상대로 많이 빠진 이유 자체가 앞서 IRA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거의 수직 계열화가 마무리가 됐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자체가 알다시피 특히 소재 그 금속 메탈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 거라든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 확실하게 그 앞서 리튬이라든가 흑연이라든가 관련 어떤 광물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런 어떤 IRA 감축법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인 자체가 완료가 됐어요. 다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좀 받는 것 때문에 여기다 또 이제 회사가 이제 내년도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그동안 이제 양극재 쪽에 대한 그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데 내년도부터 이제 음극재 부분 자체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니까 또 최근 들어서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가장 또 거기에 근접하는 LFP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특히 앞서 얘기했던 IRA 감축법에 가장 수혜주로 부각되는 주가가 오버해서 주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런 모멘텀이 꺾이면서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제 꺾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밸류로 따지면 가장 비쌉니다. 현재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이 아마 80배 정도 될 거고요. 내년도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40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서 약 30배 정도 되는데 내년도로 20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LNF 같은 경우 내년도 PR이 17배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40배예요. 아직도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하락이 크게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 BM은 증자에서 차트까지 안 나오는데 그런데 LNF라든가 종목들에 비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가 지금도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덩치도 큰데 밸류로 따지면. 너무 많이 올랐죠.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은 플러스가 나오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아직도 그런 어떤 주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표적인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특히 앞서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 연간 대비해서 그래도 가장 2차전지 소모재 종목 중에서 대형주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주 앞서 이제 금융투자 과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 이 종목도 아마 큰 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연말까지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크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실적은 확실하게 성장하는 회사 쪽이니까 현재 2024년도까지 실적 전망치를 보면 PR이 28배거든요. 28배인데 아마 2025년도까지 2차 전지는 소재 관련 종목들은 이제 밸류를 보고 가는 거니까 20배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좀 보면 주가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다른 섹터와 나눠먹기 되기 때문에 순환매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도주로서 옛날만큼 그렇게 강한 상승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LG화학의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주도주로서 역할은 쉽지 않을 거고 다른 여타 섹터들과 함께 순환매성을 통해 가지고 약간 기간 조정 이후에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면 다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이제 받았으니까 포스코 케미칼 중심 LNF라든가 종목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입장에 본다면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은 주가 싸 보여요. 근데 제가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인다. 그래서 지금 산다고 한다는데 오히려 지금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가 나와 보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아직도 조금 약간 어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기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차트로 본다 한다면 지금은 약간 추세가 지금 딱 지금 이제 지지선이 걸릴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여기서 현재 지금 18만 8, 9천 원 정도가 오늘 약간 좀 이탈을 해버렸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이탈한 것 자체가 그래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스권은 약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다만 다른 것도 LNF나 에코프로 BM이 떨어지면 이 종목도 좀 부담이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들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8만 원 정도의 지지가 좀 된다 한다면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18만 원만 지지가 된다 한다면 예. 18만 원과 다만 근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22만 원 고점 돌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8만 원과 21만 원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등락 구간 전개되고 내년도 이후에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달님 포스코 케미칼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좀 비싸다라는 거예요. 종목의 시총 자체가 굉장히 큰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다른 2차전지 소재에 비해서 조금 더 아직 비싼 구간이라는 점.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크게 빠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에 주가 하락은 방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18만 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18만 원과 21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등락을 보여줄 거니까 매수하신 가격 원금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18만 원과 21만 5천 원 요 구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진짜로 명쾌하게 얘기를 하셔서 네. 일단 걱정은 되지만 네. 그냥 그 선에서 그냥 새기고 일단 기다려보던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실 없이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네, 역시 올 한 해 또 가장 많이 언급됐던 종목군이 역시나 2차 전지죠. 이 관련된 종목 그 중에서도 이 큰 종목 가운데서 이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연 활약상을 보여줬던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을 두고 계실 텐데 그 모든 분들께 명쾌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포스코 케미칼을 1번으로 살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기린님이고요.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3만 원에 5% 들고 있습니다.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 선익 시스템 정도만 약간의 박스권 정도에서 상승 흐름 나와줬고 나머지 뭐 MP나 맥스트,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3.87% 정도 하락하면서 22,35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작년 5월 그 정도쯤에 고점 부근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걸까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물려 계셔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11월 들어서 11월 말쯤해서 주가 조금 올라오다가 12월 5일에 3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또 주가 내려오면서 약간 내려온 흐름 보여줬는데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요. 내년 1월 초에는 CES가 열리는데 일명 세계 가전 전시회죠. 이번 주제로는 애플의 XR기기 공개 기대감으로 메타버스나 AR 또 VR 기기 관련해서 키워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상승 모멘텀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매수가가 일단 3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박준영 운영령님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괜찮은 기업인가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 종목 이제 AI 기반의 여러 가지 CG 작업을 포함해가지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관련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장 초기에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차트를 보시다시피 주가가 15만 원과 17만 원까지 움직였던 주식인데 그대로 이제 증자도 좀 하면서 지금 유통 물량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지만은 그 정도까지 주가가 이 종목이 올라갔다는 자체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그렇던 메타버스 시장이 열릴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려진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CS 이거 내년도 2023에 가장 큰 그 내년도의 이슈가 제가 보기에도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가 가장
크게 작년부터 이슈가 됐지만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예. 조금 이제 관심이 시들어 버린 게 애플이 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애플이 MR 기기를 그 메타버스 관련된 MR 기기 자체, AR과 VR을 실현할 수 있는 MR 기기 자체를 올해 상반기 때 그 출시한다고 했다가 지금 2분기 내지는 하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게 한 개당 한 300만 원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그거 나서 사서면 관련 어떤 종목들 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열리니까 연초까지 주목을 좀 받을 건데 예. 조금 시들어졌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기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먼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메타가 지금 제품이 좀 나와 있죠. 메타가 아마 10월 달에 제품이 나왔던 것 같고 최근에도 약간 개량된 가격이 약간 다운된 제품을 좀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관련된 제품들이 좀 나오면서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이 출시 안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지금 한 분기 정도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니까 어떻게 되든가 올해 출시가 된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충분히 약간 재료 가치가 조금 희석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올해 CES20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들 종목들이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예컨대 대표적 기기와 관련해 가지고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코세스라든가 종목 같은 게 전혀 실적이 안 따라주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약간 증자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계속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적자가 되면서 개인이 돈이 필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떻게 되든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아마 1월 2, 3일 정도 2일, 3일 내에서는 주가 팔아야 될 거예요. 그 재료를 본다 한다면 왜냐하면 실적이 따라주면 그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면 되는데 이 종목 차트를 보시다시피 작년도 보시면 12월 달부터 주가 떴잖아요. 예사 상장은 보시면 언제 상장이 됐냐? 2021년도 3월 달에 상장이 좀 됐는데 11월 달, 12월 달에 미리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연초에 CES20 관련된 종목들은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주가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고 그리고 막상 1월 초부터는 주가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특별하게 관련되지 않은 종목이고서는. 그냥 보면 이 종목이 이제 권력이 있었지만은 작년 12월 중순에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기대치가 좀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재료가 살아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 12월 한 20일 정도까지 20일에서 25일 정도에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그때까지 주가가 뭐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서 3만 이상 올라간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현재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2만 원대는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2만 원과 잘하면 2만 8천 정도 사이. 그러면 그 정도 올라가게 되게 되면 1월 5일 날 열리는데 그때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2만 8천 정도 올라가면 일단 시장이 안 따라주시기니까 그 시점에서 재료가 반영됐다 생각하고 매도하고 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이언트 스텝 살펴드렸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지요.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뭐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참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애플의 이 관련된 기기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짝 오르나 싶다가 이 지연 소식 나오면서 다시 또 조금 내려가긴 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CES라는 정말 큰 이벤트가 하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이벤트 재료를 보고 달려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CES의 일정이요. 내년 그리고 다음 달입니다. 1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다가는 또 주가가 훅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크리스마스 이전쯤 그 전후로 해서 강한 반짝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데 매수하신 가격 3만 원까지 바로 단숨에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열어놓고 봤을 때 28,000원 수준 이 정도를 생각해 두시고 아무쪼록 이 재료 이 일정이 오기 전에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기린님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상담이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드림님이고요. 종목은 레이 25,8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바이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까지 주가 흐름 괜찮은 모습인데요. 레이 임플란트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종목보다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네,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매수가가 25,800원으로 약간은 높으신 편이네요. 올해 7월 그 정도쯤에 고점에서 들어가신 걸까요? 아마 그쯤에서 들어가신 걸로 보이긴 합니다. 15% 일단 비중이 작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습니다. 또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 성장세도 좀 괜찮은 종목인데 일단 실적은 받쳐주고 있는데 좀 시장이 받쳐줄 수 있을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한번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윤영영님 레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레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치과형 영상 의료기기 회사 쪽이고요. 앞서 일단 실적은 레이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 좋습니다. 올해 그 1분기 이후를 본다 한다면 의료기기 회사들을 루트로닉이라든가 인바디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다 좋아요. 특히 이제 작년도부터 괜찮은데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으니까 특히 치과 의료기기 같은 게 코로나 국면 쪽에서 쉽게 우리가 치과 치료하기 가기가 쉽지 않은 쪽인데 네. 그럼에도 실적이 좋았다는 것 자체는 올해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정책 자체가 좀 완화된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레이라는 회사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치과 영상 의료기기라고 했었는데 관련된 회사가 레이라는 회사가 비슷한 회사 자체가 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도 이제 치과 그 영상 의료기기 회사 쪽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가요. 이 회사 두 개 비교해 보면 회사가 바텍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작년도에 2020년도에 300억 영업이익, 그다음에 작년도에 650억, 올해 763억, 내년도 874억, 내년도 981억을 예상을 하는데 PR이 6.6배입니다. 예. 6.6배짜리가 606배인데 근데 레이도 실적이 좋지만은 레이는 PR이 지금 27.6배예요. 아하. 네, 그러면 내년도 실적은 12.9배. 근데 지금 바텍이라는 회사가 물론 제품에 대한 경쟁력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 밸류로 따지면 네. 바텍이라는 회사 주가가 엄청 더 싸죠. 비교를 해본다 한다면. 네. 근데 바텍이 못 가니까 레이가 현재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차트로 본다 한다면 레이의 차트가 괜찮은데 앞서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지금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영업이익 114억 원에 주당 EPS 830원에 PR이 27.6배, 내년도에 13배거든요. 13배면 주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현재 시장 과거로 따지면 의료기 회사들이 PR 2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시장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PR 14배, 15배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 종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현재 차트로 봐서는 약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밸류로 봐주면 다른 여타 종목들 상대 가치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 따지면 싸지만은 여타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못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일단은 24,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가 PR이 지금 14배, 15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차트 흐름상 본다 한다면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24,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이 살펴드렸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 종목, 뭐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짧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텍이라든지 비슷한 다른 종목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25,8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까지 바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 그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소지를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은요,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은 24,000원을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두시고 거기에서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한번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드림님의 레이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유튜브 종목 진단이었고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코리아 서키트 네. 14,900원에 10%입니다. 14,900원에 10%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많이 내려오고 최근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코리아 서키트 이 기판업체들에 대한 뷰가 올해 정말 좋았고 지난 봄쯤만 해도 코리아 서키트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종목이 주가가 좀 대단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금세 빠졌을까요? 올라갔던 폭을 다 지금 뱉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면 다 내려온 걸 거야. 여기서 설마 더 내려가겠어? 라는 판단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계속해서 주가가 더 내려가고 있어서 불안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 실적을 보고 샀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덕전자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물려 있거든요. 같이 갖고 계시는군요. 이게 예. 어차피 하이닉스랑 같이 반도체라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어차피 들고 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팔고 나와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는 사인만 있으면 오래 끌고 가실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 지금부터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다 같이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코리아 서키트가 상승폭도 컸지만 내려온 폭도 워낙에 커요. 고점 대비 60%가 넘게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희망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자님, 코리아 서키트 사실 이런 기판업체들 실적 굉장히 좋아서 올 초에 다 흔들렸을 때 이쪽은 정말 혼자 계속 갔거든요. 근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알려주시죠. 현재 이제 기판 회사들 업황은 현재까지는 내년도도까지 실적은 증가될 거란 전망이에요. 최근에 네. 나온 그 기판 쪽에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FC, BGA 쪽에 기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해부터 이제 크게 증가가 되면 작년도는 아마 6%대인데 올해 아마 2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부가가치가 크니까. 예.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1,300억, 내년도에 1,500억 정도까지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서 이제 반도체팡 이제 꺾이면서 올해 실적 피크아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전망치로 봐서는 이제 그래요. 기판 쪽에 대한 업황 자체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지금 전망치가 실적이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단위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컨센이 지금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영업 적자가 1조 5천억 정도가 컨센이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예. 1조 5천억 정도. 근데 최근에 일부 증권사 쪽에서 6조 5천억까지 적자가 날 거다. 예. 그리고 내 2024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대부분 컨센이었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도 1조 5천억 적자 날 거다. 이러면 이러면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신저가 계속 나오고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못 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예. 근데 그런 일부 증권사 쪽이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나온다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심각하다고 봐요. 네. 예. 그러면 오늘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관련 정보도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실적은 현재까지 앞서 SK 하이닉스는 대규모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판 회사 같은 적자 갈 가능성 거의 없어요. 네.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앞서 그렇지만은 실적 전망치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도 좋다는 아직까지 전망이니까 기판 쪽은 여전히 괜찮다. 근데 IT 업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들 쪽이 더 좋아질 겁니다. 빨리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기판 회사들이 좋아진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인터플렉스 자체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쪽이니까 실적은 좀 최대 실적이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은 결국은 IT 업황이 좋아져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하여튼 이래요. 지금 시장 자체가 업황이 좋은 종목 업종에서 놀아야지. 업황이 좋은 업황 쪽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부진하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같이 따라서라도 가는데 후발주로 가는데 업황이 안 좋은 쪽은 좋아도 못 갑니다. 그런 부분이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판 회사들 저도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뭐 코리아 서킷 중심 신텍이라든가 종목들 해성 DS라든가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종목들 많이 추천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현재는 관심을 전혀 안 두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러면 제가 왜냐면 기판 쪽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기판을 사게 된다 한다면 이수페타시스 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형 기판이거든요. IT 쪽에 반도체라든가 관련 쪽에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킷에 비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5G와 관련된 네트워크 쪽의 기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차트가 괜찮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냥 밸류 자체도 괜찮고. 확연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킷은 주가가 싸지만은 현재 모멘텀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리아 서킷은 가져가야죠. 좀 올해 지금 PR이 3배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렇지만은 지금 IT 업황 자체가 지금 워낙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뭐 14,900원이면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마 18,000원, 2만 원대 사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 가면 뭐 최소한 이거 뭐 상반기 아니라 올해 안에도 잘한 뭐 15,000원도까지 갈 수가 있는 쪽이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물타기 마시고 내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 가면 만약에 현재 흐름으로 한다면 앞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했지만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내년도 하반기 때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한다면 IT 관련 중소형 종목들도 내년도 3월 달부터는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18,000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더 이상 가야 되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올해 연말 기준에서는 15,000원 이상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마 저점이 지금 12,850원, 지금 13,250원 그 신저가 근처까지 왔는데 아마 이제 12,800원 아래까지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12,800원대에서 15,000원 사이에 올해 등락하고 내년도 상반기 때 18,000원 이상을 노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선님 일단은 코리아 서킷 보유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잘 간다면 올해 안에 남은 기간에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런데 뭐 단기간에 바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 18,000원, 19,000원 정도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안심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또 받아봤습니다.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렇게 정말 올 초만 해도 무섭게 좋았던 종목이 이렇게 하반기 되니까 또 상황이 이렇게나 바뀝니다. 시시각각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진단, 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막연히 예전에 들었던 그 애매한 내용들만 가지고 계속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이 지금 당장 아직 안 되실 때는요. 이렇게 전문가와 즉각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해봤고요. 다음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장인천 11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자, 매수 가격이 48,000원 조금 높은데요.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주가 보시면 4만 원 아래로 내려왔죠. 38,900원. 특히 오늘 보시면 6.6%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장에 특히 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고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난해
초쯤인가요? 2020년 하반기 이 정도부터 고점을 7만 원 넘게 뽑았던 종목인데 그 뒤로는 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자, 지금 4만 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 5만 원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게 메인 질문이거든요.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레고캠바이오입니다. 48,000원 매수 가격까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예. 아마 예사도 아마 그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가끔 아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지금 금리가 높아진 국면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자금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거다. 특히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 신약 개발하는데 이제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적자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인데 근데 레고캠바이오는 미리 자금 확보를 좀 했어요. 보니까 지금 자본 총계가 2020년도에 1,100억인데 2,588억이니까 근데 회사가 지금 작년도 234억 적자 났고 현재도 올해도 보니까 거의 한 2,300억 정도 적자가 날 거거든요. 2,300억 적자가 나는데 자본 총계가 2,500억이니까 앞으로 뭐 3년, 4년 정도 적자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재무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다만 자본 여건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금액의 거의 비싼 수준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 그들 종목들은 피해야 되겠죠. 증자를 한다든가 전환사채라든가 발행을 할 건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주가도 많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바이오 종목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의 목표 자체가 이런 회사가 이제 면역 항암제 쪽이니까 기술 개발, 신약 개발 성공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이잖아요. 이 회사가 신약 개발하죠 바이오 종목 면역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상품화는 못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일상이라도 이상 단계에서 로열티를 받고 기술 수출 받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파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라이센스 아웃된 중소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회사가 제가 이제 ABL 바이오를 얘기하는데 ABL 바이오가 아마 라이센스 아웃된 그 신약제 자체가 7-8건 될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아마 10억 달러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어떠냐 이거죠. 주가 못 간다는 거죠. 예, 희망이 거긴데 레고캠 바이오도 아마 면역 항암제 기술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하는 게 아마 투자가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목표일 겁니다. 근데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라이센스 아웃했지만 주가가 못 가거든요. 해낸 기업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대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직접 상품화 해가지고 제품 출시를 해야 돈이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임상, 일상, 이상 단계에서 유한양행이라든가 녹십자한테 팔잖아요.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자체 못하니까 저 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신약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그 재료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기 좀 그렇다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막연한 기대군요. 레고캠 바이오는 일단은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그런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는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특히 내년도 3월달까지는 그런 것들이 경계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48,000원까지인데 일단 현재 차트로 봐서는 좀 살아나다가 오늘 약간 슬쩍 지금 꺾였거든요. 꺾였는데 오늘 보면 이제 그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샀다가 오늘 약간 팔았어요. 오늘 별로 외국 투자가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 기관 투자가들도 단기 매매 많이 합니다. 기관 투자가를 산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하면 다음날 엎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게 오늘 흐름이 좀 나타난 거거든요. 그동안 약간 올랐던 것 자체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10,000주 정도 팔고 외국 투자가 80,000주를 팔면서 빠졌는데 차트 흐름 봐서는 조금 꺾인 흐름인데 21통도 이탈을 한 상태고 아직은 그렇지만 완전한 꺾인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초에 좀 재료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44,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론은 있어 보여요. 44,000원까지는. 48,000원까지는 좀 여기까지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44,000원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론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외도가 나오는 전략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네요. 매수 가격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까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연초에 모멘텀 좀 받게 되면 44,000원, 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최대 열어놓고 생각해 보시자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천 110님의 레고캠바이오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공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현녀님 내일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공략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13, 14포인트대에서 오늘 10시 이후에 거의 뭐 간망세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약세 흐름이. 아무래도 내일 우리 시간 저녁 시간으로 10시 30분에 CPI가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약간 CPI가 약간 좀 경계감이 있거든요. 미국의 최근에 소비 심리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다음에 주말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표도 예상치 상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의 CPI 컨센 자체가 지난달에 7.7이었는데 지금 7.3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낮게 잡아놨어요.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높게 나오면 어떠냐? 근데 시장의 충격은 덜합니다. 어차피 FOMC 쪽에서는 이번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쪽이기 때문에 다만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물가 지표가 대신 예상치에 부합하면 50bp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쪽이고 파월도 그렇게 아주 매파적인 발언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안심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시장은 움직이기 쉽진 않아요. 방향성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 FOMC 이후에는 악재들은 다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 주말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지만 그 미국 시장에서 그런 것들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PI 지표가 높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충격 없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가지고 올해 이제 마지막 미국 FOMC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제한적인 연말 랠리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2,460에서 80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연말 랠리 좀 기대를 했던 건데 왜냐면 최근에 시장 이슈 자체가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지금 이슈가 확 꺾여버렸거든요. 경기 침체가 우리가 부각되는 그때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달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연초 시장이 그래도 상대로 괜찮습니다. 만약 12월 달 시장이 좋아버리면 기대치가 반영이 돼서 연초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건데 지지부진하게 12월 달 시장이 끝난다는데 오히려 1월 달 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서서 이제 12월 중순 되면 올해 시장보다는 특히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부터는 연말 시장도 지금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연말에 주가가 안 올라가면 1월 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월 달 시장 자체는 이제 계절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도의 계절성 때문에 대형주는 더 안 좋을 거고요. 그래도 중성 종목들 중심의 1월 연초장이 1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 호전이고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자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올라왔지만 옥석이 좀 걸어질 것 같고요. 가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세스 2023이라든가 그다음에 JP 모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그러다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종목 장세에 그래도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박준영 운영력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